최악의 경제 위기가 섬나라를 덮쳤습니다. 중국의 흉기에 빠져 나라 전체가 디폴트 상황에 놓인 스리랑카. IMF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신임 대통령이 뜻밖의 판단을 내렸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스리랑카 주요 광산지대를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스리랑카는 금, 다이아몬드, 보석, 귀금속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이번 스리랑카의 결정은 한국에게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금광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원 풍부한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채굴과 관리를 통해 금의 공급과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금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 경제적 지위를 높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길목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라의 경제적 안정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양국 간의 협력은 기존에도 존재하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며 양측에게 상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금광 지역의 소유권 이전은 양국 간의 협력과 국제 경제에서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스리랑카의 신임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자원 관리와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과 국제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 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임명식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밖에서는 성난 시민들이 고성을 내지르고 있는 현실에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한 라닐 위크레메싱게는 복잡한 생각이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버리고 싱가포르로 도망쳤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선택한 최악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모습에 참고 인내했던 스리랑카인들의 분노를 일깨웠죠. 대통령 굼으로 쳐들어간 국민들은 스리랑카 전역이 전기가 통하지 않고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굼만은 전기가 통하고 마실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분노한 것은 누릴 것은 다 누린 라자팍사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과 함께 조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겠다는 모습에 스리랑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던 경찰과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말은 아무리 공무 집행이 중요한 경찰과 군인들에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군인도 시민들의 편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이메일 사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버렸습니다. 스리랑카의 총리였던 위크레메싱게는 이런 혼란 과정 속에서 대통령직을 마지못해 수락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은 전 정부에서 총리직을 역임한 인물이 새 대통령에 오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지독하게 인기가 없었던 위크레메싱게 신임 대통령은 새로운 수단을 써야 했습니다. 중국에게서 빌린 돈으로 무리하게 확장 사업을 벌인 결과는 스리랑카의 파산, 디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IMF의 지원까지 고려하는 스리랑카 정부 입장에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빚 독촉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죠. 최대 채권자인 중국도 있었지만 다른 국가의 채무 역시 스리랑카는 지고 있었던 상황. 당장 한국도 스리랑카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디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스리랑카에게서 받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도 스리랑카에 차관을 주었습니다. 당장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 청산 기일이 다가오고 있기에 스리랑카 대통령은 빚을 갚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지만 당장 곡식이나 전력 공급도 어려운 마당에 한국에게 진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빚을 갚기 위해 구제 계획을 내놓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신임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민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리랑카 광산 가운데서 금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세루아일라, 시러일러 광산지대를 한국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죠. 스리랑카에 있는 여러 광산지대 중 가장 알짜배기 지역을 넘기면서 한국에게 현물로 빚을 갚는 것과 동시에 중국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그래도 오랜 시간 스리랑카를 도와준 한국에게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잘 모르지만 스리랑카는 보석은 물론이고 각종 광석이 풍부하게 나오는 장소로 이번 세루아일라 광산지대는 그 중에서도 금이 많이 나오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스리랑카 금은 예전부터 매우 유명했죠. 스리랑카 금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있었던 싱할라 족 왕 두투가문후, 도터게이머노 통치 아래에 스리랑카 전역에서 금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광부들은 강에서 손쉽게 사금을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표면에도 금이 노출되어 있어서 쉽게 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8세기에도 스리랑카의 금은 유명해 인도에서 섬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1840년대 도시 콜롬보 근처에서 엄청난 황금을 발견한 영국 선원 브랜들리가 이 소식을 영국으로 알리면서 스리랑카의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근에서 황금은 물론이고 각종 보석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스리랑카에 모여들었고 겉표면에 노출된 금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래도 스리랑카에는 많은 금이 있었고 전문 업체들이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금을 캐기 위해 탐사에 나섰습니다. 세르와일라는 이런 탐사 과정 중에 발견된 지역인데요. 광물이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발견한 영국 금광 업체는 이 지역의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금은 물론 각종 귀금속 개발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는 순도 높은 금은 물론이고 사파이어와 감남석 등 귀중한 보석들도 같이 발견되었죠. 스리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석광산은 여러 국가에 의해 지배를 당했지만 스리랑카는 이 광산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체를 만들어 광산지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르와일라 역시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 정부 손에 넘어갔죠. 나자팍사 대통령을 비롯한 스리랑카 정치인들은 스리랑카에 있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도입하면서 권력 쟁취에 나섰습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압도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나자팍사 대통령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빌린 돈은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스리랑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제일 멀쩡한 것들이 바로 스리랑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광산인데요. 중국보다도 먼저 한국에게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한국에게 광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스리랑카는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선뜻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이 스리랑카에 여러 차관을 빌려주면서 스리랑카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중 20%가 한국 기업들로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투자 및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연간 수출액 10%가 한국 기업에서 나올 정도죠. 경남기업, 한진해운, 오션뮤직, 삼양난카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일찍이 스리랑카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이 지역에 사업체를 세웠고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 역시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세제 지원을 해주었죠. KT 역시 스리랑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스마트 시티 지원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에 기술 협력은 물론이고 노하우 전수까지 한국이 앞장서겠다며 계약을 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었죠. 한국공적개발원조, OTA, 중점협력국이 또한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올해 스리랑카의 원조 확정액만 967억 원에 달하죠.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원조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해준 한국에게 가장 먼저 빚을 변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스리랑카인들이 현재 반중 정서가 심하다는 것 역시 한국이 광산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중국은 스리랑카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와 분할 상환에 스리랑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가 위험해지고 중국 역시도 경제 위기에 빠지자 돌연 태도를 바꾸며 연 6%의 고금리 이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말을 바꾸면서 스리랑카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또한 중국 돈을 빌려 스리랑카가 무리하게 개발을 추진했던 한반포타 항구는 물론 항구 근처에 지은 나자팍사 공항은 최악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만성 적자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스리랑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스리랑카인들은 중국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한국에게 먼저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에게는 빚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국민들의 감정을 달래고 한국에게 빚을 갚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 정부를 꾸리고자 한 스리랑카 신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은 스리랑카의 제안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금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금은 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해 이곳에서 가공된 금은 유명 보석회사에서 선호하는 상품이죠. 한국은 돈을 빌려준 덕분에 금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혼란이 빠르게 가라앉기를 기도하며 중국보다도 먼저 광산을 제공하면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스리랑카의 우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전 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들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 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의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대략 4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로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그룹인 칩4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에 칩 내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4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4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에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심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펠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유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9%, 토요타 5.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억 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케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내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산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러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0만 4천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2,000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무쿠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터부터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